네, 반갑습니다. 너하라 TV를 시청해 주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여기는 지금 청와대 앞에 있는 문재인 하야라 텐트 안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젊은 청년들과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간단하게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저 충남 쪽에 있는 삼천리 기도원에서 253개 지역장 모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모임이 2박 3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된 이후에 아마 목요일쯤 다시 이 텐트로 오셔서 계속해서 인도를 하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영상의 제목에 보신 바와 같이 10월 3일에 있을 4.19식 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4.19 혁명이란 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에 사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한 34.5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 나이가 이미 70이 넘으셨을 때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을 때의 나이가 이미 80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100살도 넘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실 때에 대통령이 되셨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3.15 부정선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연세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무슨 말을 하든 잘 들으시기도 어려운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늘 간신배들만 득실득실거리고 대통령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점점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간신배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각해졌는지 이승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2번만 대통령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국부이시지 않습니까? 국부이시기에 특별히 국부 안에서만 대통령을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3분의 2 과반수가 되려면 135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지만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삼선 개헌에 대해서 투표했을 때 찬성표가 정확하게 135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 쪽에서 이건 부결이다, 135 이상이 넘게 나와야 되는데 135니까 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건 부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유당 정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수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135명 이상이라는 뜻이 뭐냐, 그 135를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개헌을 찬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아주 끔찍한 비극적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선거가 1960년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 그게 1960년 3월 15일, 이게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3.15 부정선거의 날입니다. 근데 참 특이했던 게 이 당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부통령 선거를 함께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의 대통령으로 당연히 국부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으로 이기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으로는 조병옥 박사, 그리고 부통령으로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주 특이했던 것이 지금 조병옥 박사와 장면이 서로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인가를 놓고 따지는데 서로 부통령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승만의 지지도와 국민의 신뢰도는 거의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로 올라가니까 서로 부통령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경쟁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병옥 그리고 장면 둘이 서로 이제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장면 박사가 3표를 더 받아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겼으니까 대통령으로 선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장면 박사가 한 말이 나는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다 알았던 거예요. 누가 나가도 이승만과 대통령 선거를 견줘서 이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능성 있는 부통령 선거에 나가자. 이게 그 당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조병옥 박사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반대파에 있었지만 이승만 박사님이 다 키웠던 그런 사랑하는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리게 됐고 이 조병옥 박사님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빨리 미국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돌아오게나 그 미국에 있는 병원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이 다 안내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역사를 왜곡하는 전교조 이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조병옥 박사를 죽인 게 이승만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국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때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건 단일 후보였습니다. 이승만 단일 후보. 그러니까 선거를 하나 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물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장면이 되느냐 아니면 이기붕이 되느냐. 그런데 자유당 정권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패를 했고 이기붕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있던 당시였기 때문에 만약에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 돌아가신다면 장면이 대통령이 되는, 그랬을 때 자유당의 그 부패한 그 비리들이 다 낱낱이 밝혀질 텐데 그 당시에 잘못하면 다 숙청되는 그런 심각한 사항에 지금 몰려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이 여기서 부정선거를 하기 시작해요. 각 선거구에 있는 경찰서장들을 불러다가 만약에 이번 부통령 선거에서 이 이기붕보다 장면의 표가 더 많이 나오면 너 경찰서장에서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깡패들을 배치하고 거기 막 경찰들을 배치해서 야당 쪽에 부통령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100%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또 당선이 되었고 이기붕이 결국엔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당시 데모를 했던 사람들의 슬로건, 현수막, 이 플랜카드를 살펴보면 부통령 선거 다시 하자는 거였어요. 부통령 선거 다시 하자.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도는 뭐 무너뜨릴 수 없을 만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 부정선거, 부통령 선거 다시 하자. 이게 3.15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려고 오시는데 그 국무회의 기록이 아직도 제대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3월 17일입니다.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데모를 하다가 10명이 죽고 70명이 다치게 되는 약 1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경무대에 딱 출근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느냐라고 했더니 그 옆에 붙어있던 자유당 정권의 간신배들이 지금 저 공산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데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 하면 아주 치를 떠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빨리 다 때려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부정선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무회의에 보면 3월 17일 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향해서
안 될 일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는 일이며, 그러니까 야당은 되도 않는 일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정신 차려라. 공정하게 투표해서 졌으면 결과에 승복할 것이지 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데모를 일으키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까지도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시위가 막 일어나다가 한 달 지나니까 조용해졌어요. 이제 부정선거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 데모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월 11일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남원 출신이었던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마산으로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이 부정선거를 바라보면서 이 잘못된 선거를 바로 잡자고 이제 데모를 함께 참여했는데, 그 17살밖에 안 되는 김주열 청년이 데모를 하다가 행방불명이 돼요. 그런데 그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바다에 떠오르는 걸 그 주민 사람들이 딱 끌고 와 보니까 김주열 학생 눈에 체류탄이 박혀 있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어쩌다가 이러한 이 학생이 불의를 보고 바로잡기 위해 데모를 하던 이 잘못 없는 청년이, 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데모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처럼 촛불 시위처럼 막 불을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그날 아침에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은 내가 이거 무슨 난중에 앉아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나가라고 하는 모양인데 순순히 좋게 내주려고 해. 나는 무슨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 똑똑히 알았으면 해. 무엇 때문인지 까닭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야. 국무회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도 4월 19일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계셨어요. 무슨 부정선거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마저도 이야기합니다. 그 간신배들이 찾아와서 지금 저 빨갱이들이 지금 데모를 부추겨서 이렇게 지금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까지도 되게 의아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4월 18일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부통령 선거 다시 하자고 하는 학생들에게, 시위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포합니다. 그러면서 더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심각하게 치닫고 있던 그때에 4월 21일 이제 시위를 하던 수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이번엔 우리가 진짜 경무대로 쳐들어가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시위가 점점점 크게 확산이 되자, 그제서야 자유당 정권의 그 간신배들이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내고 다 나가버렸어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이승만 정권 밑에서 일하고 있는 강요라고 하면 그냥 끄집어내서 몽둥이로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사표를 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4월 21일이 지나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됐어요. 그리고 4월 22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그 병원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병원 문을 톡톡톡 노크를 하고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 그 부상당하고 장애를 입은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시대의 독재자였다면 그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올 때 맹비난을 퍼붓고 욕을 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라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병실에 딱 들어가자 학생들이 울면서 소리치기 시작해요. 대통령 할아버지! 그리고 쩔뚝거리며 이승만 대통령한테 안기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할아버지! 대통령 할아버지 잘못 없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정선거 다시 하자고 시위하던 학생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님을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모든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을 우러러봤고 존경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들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부정선거를 왜 해 대체?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살아있는 청년들이야. 라고 울면서 그 청년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4월 25일이 되자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다친 모습을 보고 대학교 교수들, 넥타이 맨 사람들이 이제 함께 시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4월 25일이었고 그때 최초로 현수막에 걸린 글귀가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라 라는 문구가 4월 25일 처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6일 국무회의에 딱 들어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내려가야지.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니까 하고 청와대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부관이 차를 딱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시다가 나 이 순간 이후로부터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의 차를 타고 갈 수가 있나? 하고 이화장까지 걸어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종로쯤 넘어와서 너무 지치신 나머지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그 부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화장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집에 들어갈 때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독재자였다면 국민들이 이화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가며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에 그 집에 벽보에 글을 새기는데 나쁜 독재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까지도 이승만 대통령님을 얼마나 존경하셨는지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여생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 남은 여생은 편히 쉬소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남아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하와이로 잠시 가서 쉬다가 며칠 쉬다가 다시 들어오시지요 라고 이야기해서 하와이로 넘어가시게 됐습니다. 그 후로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라의 어려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와이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마중 나온 부관이 대통령 각하 한국에 돌아오면 국내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와이에 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눈치를 채셨어요. 아, 내가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없구나. 그리고 그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시간 이후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를 쓰시지 못했습니다. 하와이의 양로원에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와이에 계셨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는 하와이에다가 이승만 특집 다큐를 방영했어요. 외국에서도 얼마나 존경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국민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그걸 반대하자 그냥 가족장으로 치룰 때 이승만 대통령의 관을 메고 왔던 사람들이
미국의 장군이었던 벤 플리트 장군이었습니다. 미국 장군들도 존경했어요. 그렇게 이 관을 메고 와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흰 옷을 입고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도의 물결이 그냥 대한민국 전역에 쫙 펼쳐지는, 여러분 그 역사의 장면이 지금 인터넷 검색만 몇 번 하셔도 그 역사적인 사진과 자료들이 무수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4.19 혁명이란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건국한 나라, 자기가 건설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내려가야지 하고 스스로 걸어 내려온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4.19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0월 3일 우리가 4.19 혁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잘못된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려오라고 명하면 문재인도 국민이 원하는가? 그럼 내려가겠다라고 말하고 내려오라고 하는 국민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10월 3일 그 집회를 위해서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 전국을 순회하며 계속해서 또 지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1000만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 함께 모여주셔서 진짜 4.19 혁명, 21세기 4.19 혁명의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청와대 앞 캠프에서 저 분수대 앞 광장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할 것입니다. 이 호소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잘못된 정부가 무너지게 되며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설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통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금 우리는 새롭고 위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하라TV 이영환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